옛날 옛적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2딸은 너무나 오만하고 건방진 성격이었던 반면 나머지 1명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히 일을 했답니다. 이 착한 소녀의 이름은 미녀였어요. 어느 날 이 부자는 그의 배들이 전부 다 폭풍으로 쓸려 내려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딸들에게 우린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고 슬프게 말을 했지요. 막내딸 미녀는 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슬퍼 그를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다른 2딸은 매일같이 불평만 쏟아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배들 중 한 척이 부두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딸들아, 만약 그 배가 멀쩡하다면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선물을 가져다 주마. 자, 말해보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니? 다이아몬드 반지랑 루비요. 금팔찌도요. 미녀야, 그럼 넌 뭘 받고 싶으니? 전 장미꽃이요, 아빠. 오랜 여정 끝에 그 부두에 도착한 딸들의 아버지는 배 형체가 난파된 것을 보게 되어 무척 슬퍼했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어둡고 추운 숲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나무들이 거의 쓰러질 것 같았죠. 그는 너무나 춥고 겁이 나서 어디선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커다란 성을 하나 발견하게 됐지 뭐예요. 남자는 곧장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그곳엔 인기척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도 안에는 환하고 따뜻했어요. 게다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지요. 그 불쌍한 남자는 음식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성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빈 침실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옆에 놓인 새 옷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착한 요정의 성이 틀림없구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야. 남자가 이제 성을 떠나려던 찰나 정원에서 장미꽃을 발견했어요. 내 딸들한테 비싼 선물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 장미는 줄 수 있겠구만. 그래. 남자는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나무 뒤에서 무섭게 생긴 괴물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음식도 주고 편안하게 잠도 재워줬더니 내 장미를 꺾어버린 게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딸을 위해 꺾은 것뿐이라오. 네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치러야겠지. 당장 집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너를 잡아다 평생을 가두어 버릴 테니. 남자는 슬퍼하며 길을 나섰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러다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집에 도착했고 딸들을 보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을 한탄하며 야수가 한 말도 말해주었어요. 이를 들은 다른 딸들은 미녀를 무척 원망했어요. 네가 장미를 부탁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니. 무서워. 만약에 내가 제일 먼저 아빠를 만났어 봐. 그럼 진짜 어떻게 됐을까? 내가 야수에게 잡혀가야 했겠지? 죄송해요, 아빠.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가서 아빠가 갇히지 않게 해볼게요. 남자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미녀를 데리고 그가 머물렀던 야수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먼저 식당으로 갔지요. 바로 그때 다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야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미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 못생긴 야수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내 성을 떠나게 될게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머물며 일을 좀 해야겠어. 네, 제가 기꺼이 여기서 뭐든 할게요. 미녀는 아버지와 포옹한 후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 성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장미로 장식된 문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호기심에 차서 그 방에 들어갔죠. 방의 한켠에는 피아노, 다른 한쪽에는 그네, 그리고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한 거대한 책장이 있었어요. 그녀가 꿈꿔온 그런 방이었죠. 탁자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당신이 항상 행복했으면 하오. 당신의 소원은 제가 내린 명령과 같소. 미녀는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그녀는 저녁을 먹으려고 연회실로 내려갔어요. 잠시 후 못생긴 야수가 연회실로 들어왔어요. 내 여왕이여,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해도 될까요? 이 성의 주인은 당신이잖아요. 왜 저한테 묻는 거죠? 아니, 이 성은 당신이 주인이요 여왕이야. 당신이 원하면 난 나가겠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죠? 미녀는 야수의 말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면 어떻겠소? 아니요, 전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자 야수가 연회실을 떠났어요. 그러나 야수는 매일 저녁 그녀를 위해 훌륭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항상 친절히 대했죠. 여러 날이 지나고 미녀는 야수의 못생긴 외모도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게다가 더 이상 그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미녀는 야수에게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다녀오시오. 하지만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주오. 3일만 있다가 꼭 돌아올게요. 내 여왕이여, 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시오. 이 반지를 빼자마자 곧바로 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요. 미녀는 반지를 끼고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그녀에게 질투를 느꼈답니다. 반지가 뭐 그러니? 너한테 전혀 안 어울린다 얘. 3일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미녀는 아버지와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집에 머물렀죠. 그러던 그날 밤 미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야수는 지쳐 슬퍼하며 정원에 서 있었어요. 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무척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죠. 정말로 그녀는 갑자기 성 안에 있는 그녀의 방에 있었어요. 미녀는 곧장 정원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꾸었던 악몽에서처럼 야수는 진짜로 슬픔에 지친 나머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야수는 잠시 눈을 떴어요. 미녀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아파서 몸이 약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당신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기꺼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 성에서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이 반짝이는 빛으로 뒤덮였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곤 무척 크게 놀랐지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야수를 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야수 대신 잘생긴 왕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야수는 어디 있죠? 야수가 저예요, 여왕이요. 사악한 마녀의 주문에 걸려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날 사랑한단 말을 안 했다면 난 평생 못생긴 야수의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미녀의 진정한 사랑과 착한 마음씨 덕분에 그녀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야수가 아닌 잘생긴 왕자와 미녀는 빛나는 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카밀라라는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마녀는 황금으로 된 것들만 만질 수가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빗자루 조수인 부르미도 금으로 된 막대기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죠. 아, 부름이. 어여쁜 빗자루야. 이제 황금 덩어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푼젤은 머리카락이 필요해. 뭔가 세워놓은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마녀님? 카밀라는 유리 구슬을 꺼내어 라푼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라푼젤의 옆에서 걷고 있던 난쟁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좋아, 좋은 계획이 떠올랐어, 부름이. 성공만 한다면 라푼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들일 수가 있겠어. 카밀라는 끓는 가마솥으로 다가가서는 알고 있는 마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카밀라는 쇠로 만든 커다란 가마솥에 돌 2개, 실뭉치, 보라색 물약, 그리고 2개의 황금 덩어리를 던져 놓았어요. 주문이 성공을 했는지 가마솥은 거품을 내며 끓어올랐고 작은 탑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다 됐다. 그건 우리 탑이잖아요. 그치요, 마녀님? 바로 맞췄어, 부름이. 우리가 라푼젤을 가뒀던 바로 그 탑이지. 아주 기대되는걸.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었지만 말이야. 그러네요. 근데 라푼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녀님? 걱정할 필요 없어, 부름이. 라푼젤이 이 탑을 만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때? 카밀라는 작은 마법의 탑을 가지고 마법의 빗자루인 부르미에 올라탄 다음 라푼젤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라푼젤은 용 친구인 드레이도, 바보 난쟁이, 그리고 말하는 머리핀 클랩시와 함께 백설공주의 성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늪에서도 나무에서도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푼젤. 무시무시한 마녀 헬라에게서도요. 숲에서 돌아다닐 땐 훨씬 더 조심해야 돼. 난 너가 백설공주의 성으로 가는 길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생일 파티를 걸 놓칠 뻔했잖아.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되면 정말이지 슬플 거야. 걱정 마세요. 나머지 길은 기억하니까요. 우리 선물 준비하게 잠깐 멈출까? 사실 제가 꽃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공주님은 꽃목걸이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목걸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까 늪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라푼젤님이 바로 선물이죠. 이렇게 큰 용도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똑똑하네, 바보 난쟁이. 백설공주가 목걸이를 좋아한다니까 꽃 목걸이를 만들어줘야겠어. 라푼젤은 백설공주를 위해 꽃을 꺾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클랩시는 나뭇잎으로 선물 상자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나뭇잎 상자에 꽃 목걸이를 잘 넣어놓았답니다. 그러는 동안 마녀 카밀라는 아무도 몰래 라푼젤 일행의 위를 날고 있었어요. 봤지, 부름이? 라푼젤이 상자를 들고 있잖아. 이제 저 선물을 마법의 탑으로 바꿔치기 할 거야. 카밀라는 드레이도의 등에 실려있는 나뭇잎 상자 바로 위에 빗자루 끝으로 마법의 광선을 뿜어냈어요. 그러자 상자의 뚜껑은 저절로 열렸고 그 틈에 카밀라는 마법의 광선으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탑을 나뭇잎 상자 안으로 실어보냈죠. 그리고 라푼젤도 바보 난쟁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뚜껑을 다시 닫아버렸답니다. 이제 됐어, 부름이. 내 계획은 정말 단순하단 말이야. 어서 출발하자.
카밀라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편 생일 파티 준비를 거의 다 마친 백설공주는 성의 정원으로 달려나왔어요.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정원에도 아주 많이 있었지요. 얼른 성의 파티홀로 들어가 주세요. 곧 시작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 백설공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일곱 난쟁이가 서둘러 달려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 에이스? 공주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아침부터 바보 난쟁이가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이번에도 길을 잃었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거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보 난쟁이가 정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백설공주님! 바보야! 어디 갔었어? 바보 난쟁이는 숲에서 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는 라푼젤과 친구들을 성의 정원으로 초대했답니다. 백설공주는 라푼젤을 보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지 뭐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백설공주야. 생일 축하해. 라푼젤은 손에 들고 있던 선물을 백설공주에게 건네주었어요. 고마워, 라푼젤. 얼른 와. 성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자. 어서 와. 모두들 백설공주의 생일 파티에 도착해서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드레이도까지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멋진 춤 솜씨를 뽐냈답니다. 백설공주는 생일 선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크고 작은 선물들 중에서 라푼젤이 주었던 선물 상자를 가장 먼저 풀어보기로 했지요. 라푼젤과 백설공주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다운 탑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백설공주는 탑에 손을 대자마자 몸이 갑자기 작아지더니 탑 안에 갇히게 되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줘요. 제발요. 안 돼! 저거 봤어? 라푼젤과 일곱 난쟁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곧바로 백설공주에게 달려갔어요. 라푼젤, 이 탑은 카밀라가 나를 가뒀던 바로 그 탑이야. 카밀라가 꾸민 짓이 틀림없어. 엉뚱한 사람을 갇히게 하고 말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공주님을 구할 수 있죠? 백설공주는 탑의 작은 창문으로 모두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감옥에서 본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대했답니다. 라푼젤은 백설공주에게 반드시 마법의 주문을 깨뜨려서 구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드레이도, 준비해. 진짜 탑으로 가야 하니까, 알겠지? 라푼젤은 작은 탑을 손에 쥐고 드레이도의 등에 올라타서는 오래전에 자신이 갇혀있던 바로 그 진짜 탑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라푼젤 일행이 날아오고 있을 때 마법의 빗자루 부르미는 유리 구슬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고는 곧장 카밀라에게 알려주었죠. 됐다. 내가 해냈어. 드디어 라푼젤이 탑에 갇혔다고 유리구슬이 말해주는구나. 좋아. 이제 잡으러 가자. 빗자루에 올라탄 카밀라는 라푼젤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부르미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드레이도를 보자 갑자기 멈춰섰답니다. 저건 용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용이야.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건 라푼젤이잖아. 그럼 작은 탑에 갇힌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부르미. 하지만 우리가 저 용을 막아야 해. 카밀라는 계속해서 드레이도에게 강력한 마법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드레이도가 마법의 주문을 피하고 있는 동안 라푼젤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드레이도를 꼭 붙잡아야 했답니다. 드레이도, 이건 강력한 마법이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린 탑으로 가야 해. 드레이도는 카밀라를 향해 불덩이를 내뿜기 시작했어요. 마녀를 태운 부르미는 불에 타버릴까봐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멈추라고, 빗자루! 어디 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해. 지금 당장 명령이야. 드레이도는 천천히 탑의 꼭대기로 다가갔어요. 라푼젤은 머리카락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창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탑을 방의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마법의 주문이 제발 풀리기를. 모든 것이 되돌아가게. 제발. 부디 반드시 그래야 돼. 제발 부탁해. 그러자 아주 귀엽고도 자그마한 탑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바닥에서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한 빛이 번쩍 빛나더니 작은 탑 밖으로 백설공주가 모습을 드러냈죠. 백설공주! 마법을 푸는 주문이 효과가 있었어. 만세! 라푼젤, 날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이제 가야 해, 백설공주야. 성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날 걱정하고 있을 거야. 어서 가자. 백설공주와 라푼젤은 생일 파티가 열렸던 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일곱 난쟁이와 생일 파티에 왔던 손님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온 백설공주를 보자 아주 기뻐했답니다. 사실은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상자 안에 사악한 마법이 걸려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넌 내 목숨을 구해주었잖아. 이미 최고의 선물을 준 거야, 라푼젤. 백설공주와 라푼젤은 다른 나라의 공주였지만 항상 서로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우정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마녀 카밀라는 자신이 작은 탑에 가둔 것이 라푼젤이 아니라 백설공주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다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분하다. 난 황금빛 머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부름이 백설공주가 아니라. 정말 어떡하지?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한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신데렐라는 레오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큰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살던 집에서는 새엄마와 언니들이 질투심에 못 이겨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신데렐라만 아니었으면 그 궁전에 살면서 최고의 무도회에서 멋진 춤을 췄을 텐데. 난 매일매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배터지게 먹었을 거야. 심지어 고양이 파푸까지도 멋진 성에서 사는 꿈을 꾸었답니다. 새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데렐라의 물건들을 죄다 다락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씩요.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내다버려야겠어. 모조리 쓸모가 없다고. 그때 새엄마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답니다. 새엄마는 회중시계를 가지고 거실로 향했어요. 시계를 본 언니들도 호기심이 발동하여 새엄마와 같이 시계의 버튼을 눌러 시계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시계 안을 들여다보았죠. 시계는 거울이 달린 평범한 시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때 갑자기 시계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온 거실을 비추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모두 놀라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사악한 요정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과거의 요정이다. 카이라벨이라고 하지. 카이라벨은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악한 요정이었기에
요정의 왕국에서 쫓겨난 신세였어요. 카이라벨은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날 구해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뭐든지 말하라고. 저예요, 제가 구했어요. 내가 구했잖아. 제가 구했다고요. 사악한 요정은 새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곧장 소원을 말했답니다. 무도회 날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레오 왕자가 신데렐라 대신 내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할 수 있게 말이에요. 사악한 요정이 회종시계를 향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온 나라의 시계들이 모두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뭐예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자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결혼했던 날 밤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다시 거꾸로 흘렀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던 저택 앞으로 돌아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또다시 거꾸로 흘렀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집에 가둬놓고 요리구두를 신어보러 저택으로 떠났어요. 레오 왕자는 궁전 계단에서 신데렐라의 요리구두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계는 12시 종을 쳤어요. 환상적이었던 춤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고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거꾸로 흘러갔어요. 신데렐라가 체다, 모짜렐라와 함께 헤이즐넛 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시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리아벨 요정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아름다운 신데렐라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요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레오 왕자님이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저지른 일이 틀림없어. 리아벨은 요정의 세계에 있던 신비로운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였지만 카이라벨은 기어코 상자를 열어보고야 말았어요. 안 돼! 카이라벨은 그 벌로 낡은 회종시계 안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카이라벨은 새엄마와 언니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카이라벨과 새엄마 그리고 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새엄마가 카이라벨에게 끔찍한 소원을 빌었어. 모두 다 되돌려 놓으려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을 다시 회중시계에 가둬야만 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떡해요? 리아벨, 신데렐라 그리고 생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또다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어요. 왕궁의 대사는 다시 한번 무도회를 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카산드라와 제자벨이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도 몰래 만들어 입어보았어요. 다음날 새엄마는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는 아무 말도 없이 궁전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신데렐라만 남겨두고요. 새엄마와 언니들이 무도회장에 들어가기 전 카이라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카산드라를 향해 마법의 주문을 외웠어요. 카산드라가 무도회장에 들어가자마자 마법의 주문 덕분에 리오 왕자는 카산드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님은 카산드라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정했어요. 한편 신데렐라와 작은 친구들은 다락방에 갇혀서 오랫동안 리아벨 요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새하얀 비둘기가 카이라벨이 갇혀 있었던 낡은 회종시계를 물고 날아와 신데렐라의 다락방 창문에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리아벨 요정이 나타났죠.
그때 그 헤이즐넛 나무로 가야 해. 지금 당장. 리아벨이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신데렐라와 친구들은 다시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나무 뒤에서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나타났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신데렐라도 끝장났다고. 네가 시계에 갇힐 차례야. 바로 나 대신 말이지. 카이라벨은 사악한 기운을 모두 모아 리아벨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그리고 리아벨도 지팡이를 흔들며 맞서 싸웠어요. 작은 쥐들과 비둘기는 벌벌 떨며 신데렐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리아벨의 지팡이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은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신데렐라야, 시계야, 시계를 열어, 얼른. 안 돼, 제발. 시계 안에 다시 갇힐 순 없어. 신데렐라는 재빨리 회중시계를 열었어요. 그러자 사악한 요정 카이라벨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시계의 거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온 나라의 시계는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무도회요. 무도회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리아벨.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로 다시 신데렐라에게 멋진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선물했어요. 잠시 후 리아벨의 마법으로 흰 비둘기는 신데렐라를 태울 커다란 새로 변했어요. 신데렐라는 커다란 새로 변한 비둘기의 등에 타고는 지체 없이 왕궁을 향해 재빨리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도착했을 때 레오 왕자는 여전히 카산드라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는 레오 왕자에게 달려가 마법을 풀기 위해 애를 썼어요. 헤이, 왕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기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상관 말고 춤이나 춰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요.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자 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의 진정한 사랑의 힘이 사악한 마법을 물리쳐버리게 되었던 거죠. 신데렐라와 리오 왕자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분명 낯이 익어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모짜렐라와 체다도 함께 춤을 추었죠. 마침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며칠 후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질투심에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망쳐버렸어. 또 망쳐버렸어. 옛날 옛적 멀고 먼 나라에 헬라라는 아주 사악한 여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원래 키가 무척 컸지만 얼마 전 백설공주에게서 보이지 않는 왕관을 훔치면서 그녀의 사악한 마법은 역효과를 냈지 뭐예요. 충성스런 하인동 고부는 거대한 마법책을 헬라에게 주었어요. 아하, 들어보세요, 여왕님. 여기 재료가 있어요. 이번엔 맞는 주문이면 좋겠군, 덩커브.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야. 흰머리 한 움큼, 냄새나는 신발 한 켤레, 구운 소나무 껌, 그리고 라마가 뱉은 많은 양의 반짝이는 침, 그리고 충성스런 하인의 발가락잼.
이건 제 걸로 되겠네요. 역겨운 재료들이군 그래. 분명 네 맘대로 만든 게 틀림없어. 잠시만요, 여왕님. 이 책에는 진짜 효과가 있다고 써 있다고요. 이 재료들은 날 더 작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바보 덩컵. 저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작아지지 않았습니다만. 헬라의 계획은 그 왕관을 훔쳐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당황스럽게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직 왕관을 갖고 있는 건 마녀였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사악한 여왕 헬라가 훔쳐간 왕관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확고했죠. 하지만 공주님, 헬라는 왕관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 계획을 망칠 수가 있어요. 나도 알아, 앵그리야. 그래서 혼자 헬라의 동굴에 가지 않는 거야. 저희들도 가면 돼요. 그건 안 돼, 얘들아.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고. 나와 나무정령만 거기 갈 거란다. 알겠지? 백설공주는 난쟁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나무정령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러는 사이 마녀 헬라는 마법을 풀고 원래 키로 되돌리기 위해 다른 사악한 마녀들을 찾았어요. 덩컵, 내가 떠나면 동굴을 어둡게 해놔. 누구도 왕관을 봐서는 안 될 테니. 네, 여왕님. 깜깜할 때도 왕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헬라는 마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키 작은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잠시 후 3명의 마녀들이 도시의 제빵사였던 사악한 마법사 제나의 비밀 방에서 만났죠. 하지만 헬라가 방에 들어가자 헬라를 본 다른 마녀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웃어? 네가 너무 웃기게 변해버렸잖아. 안 그래? 항상 누가 혹시 주문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그게 너일 줄이야, 헬라. 마녀들이 계속해서 조롱하자 당황한 헬라는 그래도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큰 걸 얻으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보이지 않는 왕관 같은 건 말이야. 안 그래? 뭐라고? 안 보이는 왕관을 갖고 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뭘 생각한 거야? 사악한 마녀 제나와 카밀라는 헬라가 보이지 않는 왕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었어요. 원래대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헬라 여왕.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마녀들은 서쪽으로 가서 헬라를 위한 특별한 물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백설공주와 나무정령은 헬라의 동굴에 도착하여 조용히 안으로 숨어 들어갔죠. 너무 어두워서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정령이 마법의 날개를 퍼덕이며 빛나는 요정의 가루를 뿌려댔죠. 빛이 비치자 백설공주는 덩코브가 코를 골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안 보이는 왕관 옆에서요.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왕관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왕관을 되찾자 동굴에 있는 마법의 징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는 놀란 나머지 왕관을 놓쳐버렸지 뭐예요? 왕관이 바닥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무정령이 빛으로 왕관을 겨우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소동에도 덩코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워도 계속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나무정령과 백설공주가 동굴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사이 헬라와 다른 마녀들은 헬라를 위한 물약을 드디어 완성시켰어요. 네가 원할 때는 언제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왕관을 쓰고 싶을 땐 난쟁이도 될 수 있고 말이야. 보름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야. 대신 이 물약의 대가로 너는 그 보이지 않는 왕관을 우리와 공유해야만 해. 안 그러면 이 물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될 테니. 헬라는 이 제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물약을 마시려고 하자 그들은 헬라에게 경고했죠. 잠깐, 이봐. 또 큰 실수를 하려고 하는군. 이건 그렇게 마시는 약이 아니라고. 에? 그냥 머리 위에 부어버리면 돼. 헬라가 물약을 머리에 붓자 마녀들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헬라는 올라가고 물약은 내려가고 헬라는 올라가고. 그러자 마침내 헬라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답니다. 해냈구나. 좋아, 만세. 헬라는 올라가고 물약은 내려가고. 예. 헬라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즉시 동굴로 돌아갔어요. 우리한테 왕관을 가져다 주는 걸 잊으면 안 돼. 알겠어? 아, 그래. 알겠어. 마녀들은 올라가고 물약은 내려가고. 사실 헬라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백설공주와 나무정령이 보이지 않는 왕관을 들고 성에 도착한 후였어요.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네요. 해냈어. 난쟁이들아, 다시 왕관을 되찾아왔다고. 한편 동굴로 돌아온 헬라는 마법 경보를 듣고 왕관을 찾았지만 왕관이 이미 사라져버린 걸 알고는 무척 화를 냈답니다. 안 돼. 보이지 않는 왕관을 도둑 맞았다고. 덩코브는 귀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마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코를 골고 있었거든요. 헬라는 힘없이 도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침내 왕관은 그것의 주인을 찾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의 친구들 모두가 매우 기뻐했답니다. 예, 잘 됐어요. 마녀 헬라는 훔친 것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부름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설공주를 해치우겠어. 아주 먼 옛날 바닷가의 가장 아름다운 성에 아리아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그들은 성의 부두를 따라 걸으며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침이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아침 해를 즐겼어요. 이 왕국의 그 누구도 아리아 공주가 사실은 인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에드워드 왕자만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 공주, 결국엔 백성들이 당신이 인어란 걸 알게 될 텐데 왜 비밀로 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왕자님처럼 마음씨가 곱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인어라는 걸 알게 되면 인어공주 아리아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딸아, 인간들은 위험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단다. 어느 날 아리아와 성의 하녀인 그녀의 친구는 바닷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얍, 대기. 어서 달려가서 물어오렴. 그렇지. 대기가 공주님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충성스럽고 상냥한 개야, 릴리. 공주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성의 하인들이나 제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공주님이 인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인어공주는 릴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바닷속에서 지냈던 자유롭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렸답니다.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난 너처럼 사람이라고. 그저 수영하는 것도 바다 생물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할 뿐이야. 죄송해요, 공주님. 모두가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거든요. 난 괜찮아, 릴리. 실례지만 전 이만 성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도 될까요? 좋아, 대기 이리 와. 릴리가 떠난 후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그녀의 개 대기와 함께 부두로 향했어요. 정말이지 속상해. 친구들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대기. 대기는 바다를 가리키며 몇 번이고 지저댔어요. 대기야, 바닷속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릴리는 성의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바람을 좀 쐬려고 성의 발코니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릴리는 부두에 있는 아리아를 내려다보았죠. 때마침 아리아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릴리는 아리아의 다리가 인어의 꼬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릴리는 신이 나서 걸음을 재촉해 성을 나왔어요. 도저히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죠. 릴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인어공주 아리아는 깊은 바닷속 왕국으로 가서 그녀의 아빠인 포세이돈, 언니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돌고래 친구 돌피를 만나고 있었어요. 돌피는 항상 아리아의 말을 잘 들어주었죠. 돌피, 사람들에게 내가 인어라는 말을 하기가 무서워. 뭐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리아? 사람들은 에드워드만큼 이해심이 넓거나 마음씨가 곱지 않거든. 그래. 하지만 넌 사람들에게 항상 잘 대해주었잖아. 그러니 사람들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넌 인어이면서도 운이 정말로 좋으니까.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네 말이 맞아, 돌피야. 물론 이해해 줄 것도 같아. 아리아가 작은 친구 돌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릴리의 친구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아리아 공주가 인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바다가 저녁 노을로 물이 들 때쯤 릴리는 아무도 몰래 유리 상자를 들고 부두로 나가 인어공주 아리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릴리는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은 것도 아리아 공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잠시 후 수면에는 물결이 일었고 릴리는 부대 끝까지 유리 상자를 끌고 나와서 물속으로 빠뜨렸죠.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는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릴리가 부두에서 내려보낸 유리 상자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막 사람으로 변하려고 했지만 물속에 있는 유리 상자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유리 상자의 뚜껑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릴리는 밧줄이 당겨지는 걸 느끼고 유리 상자를 바다에서 꺼내어 부두에 올려놓았어요. 아리아는 릴리를 보는 순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릴리, 나 좀 구해줘. 어서. 미안해요, 아리아. 당신은 인어였으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친구들에게 증명해보아야 해요. 릴리는 유리 상자를 끌고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향해 갔어요. 아리아는 상자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썼지만 너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도저히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친구들도 바닷속 친구들도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어요. 릴리는 일찍 잠에서 깨어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천으로 유리 상자를 덮어놓았죠.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에 둘러싸여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죠. 릴리의 친구들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 아리아 공주를 보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인어라는 사실을 숨겨온 거야. 바로 공주가. 릴리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로 아리아 공주가 맞는지 확인해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악한 바다의 마녀 베가가 바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리아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기회인 것 같군. 베가는 자신의 문어다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해변을 향해 쭉 뻗었어요. 그리고는 아리아가 갇혀있는 유리 상자를 움켜잡았답니다. 릴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굉장히 겁을 먹고 말았죠. 아리아는 유리를 두들겨 보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베가는 작은 인어공주 아리아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하녀는 우두커니 서서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안 돼! 문어 인간이 우리나라의 공주님을 납치해갔잖아! 베가는 물속으로 가져온 유리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인어공주 아리아를 풀어주었어요. 베가, 나를 구해주다니 친절을 베풀어주어서 정말로 고마워. 맞아, 작은 인어공주야. 내가 너를 구했어. 그러니 바닷속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다 줘야겠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안 되긴.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깊은 바닷속 왕국 보물의 열쇠를 내줄 수는 없어. 친구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베가? 아리아의 말에 화가 난 베가는 다시 유리 상자에 인어공주를 가두려고 했어요. 문 앞 아래서 나온 먹물곰을 아리아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은 인어공주는 바다의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먹물곰을 막아냈고 베가의 위험한 문어발들을 바다 아래의 모래 속으로 묻어버렸답니다. 널 찾아내고 말 거야. 아리아, 넌 나에게 빚을 진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베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친절한 친구가 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해. 아리아는 땅 위로 돌아온 후 릴리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가 떠올라서 몹시도 슬퍼졌어요. 아리아는 곧바로 에드워드 왕자에게로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릴리를 불러들였어요. 릴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난 인어야. 하지만 이곳과 바다가 모두 내 고향이야. 그리고 난 바다 친구들도 이곳 사람들도 모두 사랑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공주님 정말로 죄송해요. 다음날 아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인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혔어요.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젠 땅 위의 나라도 바다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주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